품사가 동사인 단어가 문장의 동사 자리에 들어간다고 배웠는데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동사라고만 하더라도 그것이 단어의 품사인지 아니면 문장의 자리인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장의 형식을 구성하고 있는 자리라는 건 앞에서부터 1번, 2번, 3번 순서를 매겨서 정해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기준을 중심으로 그 기준 앞 혹은 그 기준 뒤에 온다는 식으로도 자리를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후자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면 무엇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5개의 문장의 형식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주어 동사는 동일한 반면 동사 뒤는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문장을 5개의 형식으로 구분하는 건 동사 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문장의 기준, 중심, 뼈대는 동사 자리입니다. 이제 동사를 기준으로 문장의 형식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동사 자리 앞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문장의 형식 모두 동사 자리 앞에 주어 자리가 있습니다. 주어 자리는 무엇이고 주어는 동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문장의 동사 자리에는 품사가 동사인 단어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품사 동사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사물이나 사람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의미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관점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어 자리입니다. 주어는 동사가 만들어낸 상황의 관점, 즉 누구, 무엇의 관점인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있는 이가로 해석합니다. 동사의 의미가 완전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주체, 즉 행위자, 누가 무엇이 그 동작이나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는 보통 일반적으로 동작에 행위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Boy studies 라는 문장에서 boy는요, 주어 자리에 들어간 명사로서 상황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고 해석은 소년이 혹은 소년은으로 되며 study라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 또는 행위를 하는 행위자입니다. 여기까지는 한국어와 비슷해서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어가 있는 이가로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동사의 행위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shoes sell이라는 예문에서 문장의 주어 자리에 들어간 shoes는 동작의 행위자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동작의 대상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이 경우는 익숙하지 않게 느껴져서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기본 영어 수준에서 많은 경우 주어는 동사의 행위자이며 있는 이가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영어 문장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고요. 근데 영어를 계속 공부를 하시고 기본 영어를 조금씩 벗어나시다 보면 should sell과 같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문장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결국 주어가 1대1 대응처럼 반드시 하나의 방식으로만 이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말과 영어, 즉 서로 다른 언어들이 1대1로 대응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외에도 하나의 언어 내에서도 1대1 대응 관계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서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이제는 동사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은 모든 문장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5개의 문장의 형식에 주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사 자리 뒤는 문장의 형식마다 전부 다릅니다. 왜 다른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앞에서 문장의 기준, 중심, 뼈대는 동사라고 했었고 그렇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제부터 동사 뒤는 동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동사가 째려보면 동사 뒤의 구조는 깨갱하고 동사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인 동사가 무엇이냐에 따라
동사 자신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제각각입니다. 필요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동사 뒤의 구조가 문장의 형식별로 다른 것입니다. 즉, 1형식에서 5형식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동사 뒤의 구조이고 동사 뒤에 무엇이 오느냐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동사가 결정합니다. 우리말로 생각해 보셔도 쉽게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동사 만들다라는 말은 그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라는 말을 필요로 합니다. 만들어 주다라는 동사는요, 무엇을 이라는 말과 함께 누구에게 라는 말이 있어야 그 의미가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보내다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이라는 말과 누구에게 라는 말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달려가다라는 말과 자다라는 동사, 이 두 동사는 그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동사 의미 자체만으로도 이미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되다라는 동사는 그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동사 단어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제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비슷한 동사들끼리 묶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들어주다와 보내다는 무엇을 누구에게 라는 동일한 요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 있고요. 달려가다와 자다는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역시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동사들끼리 묶은 것이 결국 5개의 문장의 형식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